지금부터 통역입문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통번역이 무엇인지, 통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3차 시에서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사법통역, 그리고 의료통역, 그리고 실제 한국의 의료통역은 또 어떤 지금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법통역의 특징, 의료통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역이 무엇인지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또 지역사회 통역의 어떤 현장에서 섰을 때 조금 내가 통역의 차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이나 통역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사회와 사법통역, 사법통역의 개념. 자, 사법통역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우리 사회에 점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통역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일도 많고요. 사실 재판을 해서 뭐 월급을 받아야 되고, 또 밀린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는 와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재판의 과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재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1세대 국가들에서 이런 사법통역 또는 법정통역 이런 용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통역하고 이제 형사통역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피의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법정에서 또 이렇게 그 피의자를 위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것의 개념이 좀 달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가 좀 거의 같은 개념으로 큰 범주에서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법통역이라고 하면 출입국과 관련된 인터뷰를 포함해서 수사에서부터 소송까지 전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을 사법통역이라고 하고요. 범주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통역, 변호사와 검사와 피의자라는 어떤 삼각관계 안에서 자신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걸고 소통하는 것을 법정통역이라고 하고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통역으로 좀 더 축소된 개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통역에 대한 우리가 범주를 나눈다라고 하면 사법통역을 좀 더 큰 범주에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 법정통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통역은 수사통역과 법정통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수사통역과 법정통역 이것이 플러스돼서 사법통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사법통역은요, 수사통역과 법정통역을 겸하는 통역사를 사법통역사라고 해서 전문 분야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어떤 대화 통역을 많이 하게 되지만 나중에 점점 전문 통역사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의 어떤 전문 통역 분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법정과 사법 또는 수사와 관련된 이런 사법 통역을 자기 분야로 갖는 통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통역에서요. 통역의 방식, 사법통역을 하는데 사법통역의 방식에도 두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물론 꼭 사법통역에서 두 가지 방식이 아니고 통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동시통역은요, 증인이 말하는 동안에 동시에 통역을 해주는, 법정 안에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통역사가 증인의 발화를 멈추게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기 때문에 증인의 말투나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주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응변식의 통역이나 이런 번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통역이 사법통역 안에서, 법정통역 안에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또는 현장감 있는 그런 통역으로 사용되기에는 참 좋은 면이 있지만 피의자의 증인 또는 피의자의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많이들 선택하는 게 순차 통역이 되겠습니다. 동시 통역보다는 좀 더 정확성이 높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불분명한 내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통역사가 다시 물어보고 통역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통역 같은 경우는 수사와 법정으로 나눠지고요. 법정 통역은 통번역은 법정 통역과 법률 번역, 이렇게 수사 통번역은 수사 통역과 수사 번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역의 영역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번역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보면서 보시면 지역사회 사법 통역 번역의 어떤 전체적인 범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법 통역의 통역 방식 중에 세 번째 건데요. 하나는 앞에서 뭐였죠? 그렇죠. 동시 통역이었죠. 두 번째가 순차 통역이었죠. 세 번째는 문장 구역이에요. 문장 구역은 뭐냐? 말 그대로 글씨로 써가지고 와서 그걸 보면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자, 눈으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통역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텍스트는 A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모든 듣는 사람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B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죠. 여기 안에는 태국어로 되어 있어요. 자, 태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B 언어, 한국어를 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바로 번역하는, 통역을 해주는, 이것을 문장 구역이라고 해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를 한다는 거죠. 문장을 말로써 바꾼다 그래서 문장 구역이라고 합니다. 사용되는 상황은요, 외국인 증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서 이미 조사한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를 제대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할 때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통해서 이 조서 내용과 신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외국어 문서의 내용을 한국어로 전달할 때 구어의 특성상 번역보다는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의 문서를 다른 언어로 확인하고자 하는 범주에서는 문장 구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다음은 전사통역입니다. 전사통역은요, 말 그대로 디스크립션이죠. 받아 적는 거예요. 자, 외국어로 구술로 된 것을, 말로 하는 것을 다른 언어로 A 언어로 말이 되는 것을 어떻게 돼? B 언어로 적는 거예요. 그것을 전사통역이랍니다. 녹취 자료를 수사용이나 재판 증거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쓰는 거.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제 다 받아 적는 거죠. 증거 관련 전사 번역은 소리나는 모든 부분을 다 전사하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음성 자료의 기침이라든지 그 사람이 망설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사 번역은 말 그대로 효과음까지 번역한다. 그래서 전사 번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소리를 문자로 바꾸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머뭇거림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속삭임이라든지 망설임 모든 것을 다 글로써 표현해야 돼요. 자, 사법통역의 특징을 보면요. 사법통역은 회의통역보다는 더 엄격한 정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왜 정확성을 요구하겠어요? 정확성을 왜 요구하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증인의 말 그리고 피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죠? 그대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윤리성은 뭐예요? 윤리성이라는 것은 통역사가 이것을 다른 사람의 죄의 내용과
관계와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적절치 못한 어떤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또는 그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성이 요구된다. 자, 통역의 정확성. 통역의 정확성은요, 통역사의 내적인 요소, 또 언어적인 차이, 또 통역사의 외적인 요소,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 통역사 외의 어떤 요소 모두 이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확성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역사의 내적 요소를 보면요, 통역 능력 및 기술이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통역사가 통역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통역의 능력, 기술, 거기에는 언어 능력도 되고요, 노트 테이킹이라든지 기억력,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받아 적었는지, 또는 배경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법 용어와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맥락 정보,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만약에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통역의 정확성을 정말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지금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여기에서 그 맥락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요구하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사의 내적 요소, 능력, 자질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외적 요소로는요, 텍스트의 유형과 난이도. 통역사 자신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이 통역사에게 주어지는 거죠. 텍스트 유형과 난이도, 화자의 발화 스타일, 강세의 어조와 같은 오류. 여러분들이 뭐 베트남어라고 그래서 다 같은 베트남어가 아니고, 태국어라고 그래서 같은 태국어나 인도네시아어라고 해서 같은 인도네시아가 아니겠죠. 한국어라고 그래서 모두 같은 한국어가 아니듯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잘 알아들 수 있고 통역을 하려고 갔는데, 여러분들 법정에 가서 만났는데 판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쓰셔. 판사님이 한 말을 전달을 못하는 수가 생겨요.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통역을 해주러 갔더니 이분은 베트남 아주 북부 사람이야. 나는 베트남 남부 사람이야. 북부 방언을 잘 몰라요. 그런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런 화자의 발화 스타일이 통역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당연히 미치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자, 협조적이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대화다. 비협조적인 대화의 통역이 어렵다. 사법 통역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은 뭐냐? 형사와 범인, 피의자, 검사와 피의자, 변호사와 피의자. 서로 도와주면서 예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왜 그랬어? 범인 맞지?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진실이 아니야. 이걸 다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 대화예요. 이런 대화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무 조건 및 환경.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편하게 거기서 통역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도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사법 통역의 특히 언어적 차이. 자, 의미론적인 문제. 다른 언어와 동일한 의미의 등가가 없을 때 많이 발생을 한다. 사법에서 언어적인 차이가 사실 소통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동일한 의미의 등가가 없을 때, 특히 어떤 거요? 법정 용어 또는 법적 용어도 있어요. 법률적 용어, 법률의 용어,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언어 외적인, 지금
통역사의 외적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내적 조건 중에 뭐도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법정 통역을 하는데 한국어는 배워서 외워서 가서 통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라 말을 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아무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남아프리카 세소토어에서는요 폭행하다라는 단어가 없대요. 아예.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폭행하다는 그 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국어의 수화 중에는요 수화에 살인이 없어요. 살인. 살인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목을 졸라 죽이다, 뭐 때려 죽이다 등 구체적인 동사만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 살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동사를 여러 가지를 말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죠. 통역사는 맥락에 따라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목표에 등가가 없어서 재판부에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통역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까지 전달을 해줘서 재판부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피의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재판부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확성에서 언어적 문제입니다. 정확성에서 언어적 문제, 특히 문법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건 여러분들한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A 언어와 B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통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것을 해결하지, 이 정확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일단 언어 능력이 모자라다라는 거죠. 이것은 통역사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배양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언어적 차이에 의한 통역의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통번역에서 최근 현대 통번역에서 가장 큰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게 문화라고 했죠. 문화적인 차이가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통역사가 문화 중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면 사법인들의 오해를 발생할 수가 있다. 통역 시에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해석을 해줄 수 있으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만 피의자의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것이 법적인 책임보다는 어떤 민사적인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었으니까 침묵 같은 경우도 그 눈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국에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해석해요? 저 사람은 억울한가 보다. 또는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울음도 있고 뭔가 억울한 게 있다. 또는 뉘우치고 반성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서구적인 개념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너가 잘못했구나. 너가 범인이 맞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을 하는 것이 긍정의 의미도 있고 침묵을 하는 것이 절대 인정을 할 수 없어라는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호주 원주민 문화에서 살인한 사람의 침묵을 수치심, 죄의식의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구만. 오히려 더 많은 벌을 주겠죠. 네, 그리고 벵갈 문화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도 하고요. 또 타밀족 같은 경우는 형제와 사촌을 모두 그냥 형제라고 불러요. 일가족처럼 되는 거죠. 자, 이런 문화를 모르면 가족관계의 호칭과 칭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사촌 간의 결혼을 했다라는 거 들으면 다들 이것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또 타밀족처럼 사촌 형제도 다 형제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형 동생을 불러버리면 이거 역시도 친족 간의 어떤 범주를 나누는데 개념이 다른 거죠.
한국에서 오빠라는 표현은 친오빠, 애인 사이,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가까운 이성을 부를 때 모두 쓰이고 있어요. 사실 오빠가 가족적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데도 문화적인 차이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 말에서는 한국에서 오빠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여러분 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을 바꿔주면서 그 문화적인 차이를 해석해줘야만 법정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사법통역의 특징, 문화적인 차이. 자, 통번역사는 문화 전문가가 아니며 통번역사의 중립성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번역사가 문화적인 해석을 내릴 때는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정에 대고 계속 이건 문화적으로 아닙니다. 문화적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자,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사법통역사에게 문화에 관련된 자문을 구한 것이 통역사 중립성을 해친 것으로 평가돼서 항소가 제기된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통번역사가 왜 그것을 문화적인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통번역사가 왜 그것을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재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정 통역에서 통번역사가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엄격한 제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해석을 해서 통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통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법통역의 특징. 사법통역은요, 회의통역보다 더 엄밀한 정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윤리성입니다. 자, 윤리성이라는 것은 뭐죠? 지켜야 될 도리예요. 지켜야 될 도리. 첫째, 오류 정정의 요청. 증인 신문 통역 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재판장에게 통역에 오류가 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판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오류를 알았다면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들에게 모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윤리성을 통해서 정확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자, 중립성. 두 번째는 중립성인데요. 피고와 원고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통역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면 통역 업무를 오히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통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통역할 수 없다면 저는 통역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예를 들었어요. 윤리성의 대표적인 예는 비밀 보장이에요. 이 법정 통역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내용과 너무나 많은 사실, 또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가 오가는 현장이 되는 거죠. 재판에서 오고 간 대화 등 업무상 알게 된 것들이 발설하지 않아야 된다는 비밀 보장의 윤리성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이런 식이 되더라. 이런 식의 자문, 그러니까 통역 이외의 어떤 법적 역할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윤리성은 오류 정정의 요청이라든지 비밀 보장, 중립성 유지, 법률 자문 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통역의 어떤 윤리성을 확보하고 유지해 가는 거죠. 네, 의료통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통역은요, 한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문화권의 지배계층 출신의 의료진들과 즉 한국사회에서 한국 의료진과
소수 문화권의 사회적 소외계층 출신인 환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통역이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진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런 통역, 이것이 의료통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이민자 국가들에서 환자와 내국인 의사들 간의 소통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20세기 이후부터 의료의 역할들이 각 사회에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과학적인 시기에 20세기의 발전 중에 가장 큰 발전을 했던 것이 의료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에 대한 어떤 수요와 요구, 서비스의 어떤 향유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의 어떤 수혜나 혜택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방문, 서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와 또 의료진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참여자로서 통번역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의료 통역사의 중요성은요, 임시적 통역은 의료인과 환자의 말이 요약되는 등 통역의 실수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가족 통역의 경우 환자의 대답, 기회를 빼앗거나 환자의 의견을 통역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 무슨 소리냐면, 엄마가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딸은 A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A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B 언어로 의사 선생님한테 통역을 해줘. 이거의 가족 통역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엄마가 딸의 증상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많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죠. 의사들이 병원에 애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물어보죠.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자, 이렇게 임시적 통역, 친구가 와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통역들이 아닌 경우에는요, 오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통역은 진단과 치료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당연히 저해하겠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생명과 관련된 아주 긴급한 이런 데서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통역의 어떤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료의 대화, 의료통역에서 의료 대화는요, 진단을 하는 의사와 또 치료를 하는 의사, 수술을 하는 의사와 환자의 어떤 고통과 증상을 호소하는 것의 교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내용들이 의사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부분의 이런 의사소통이 의사의 어떤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통역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순서를 보면요, 의료 대화는요, 일반적인 대화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찰의 의료 행위에 대한 순서와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도 분명히 들어있지만요, 환자의 증상 호소, 그리고 의사가 환자에게서의 받고 싶은 정보 수집, 그리고 의사의 진찰,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 그리고 대화 마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전체의 통역에 뭐가 흘러야 된다? 환자와 의사의 믿음이 흘러 있어야 된다.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그리고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의 치료를 맡겨야 한다라는 충분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대화가 옳은 통역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자, 의료 통역의 수행 특징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대화의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는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로 제도 담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도 담화라는 게 뭐냐? 어떤 구체적인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에 딱 맞춰져서 진행되는 대화예요.
그래서 제도기관의 자체에 전반적인 권위의 영향을 받는데 의사는 보통 권위와 통제력을 행사하고 환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언어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수용, 복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역사는 환자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 환자가 어려워하는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의사에게 개진해야 되고 의사가 하는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약간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환자를 위해서 서비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료통역은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사법통역하고 어때요? 사법통역하고는 다르죠. 사법통역은 객관성, 중립성을 따졌다면 여기는 의료의 수혜자, 의료 행위를 수용하는 사람, 환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통역이 있더라. 자, 의료 통역의 통역사는 방금 제가 뭐 이야기했어요? 병원에서 고용하고 병원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의료 통역사는요 어떻게 해요? 의사와 함께 같이 환자를 접대하는, 같이 환자를 응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참여자로서의 통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의미를 변환하는 기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자와의 어떤 참여함으로써 이 대화에서 의료진과 함께 환자를 응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환자들의 변호사나 대변인의 역할 및 의사의 입장에서 정보의 문지기 등의 역할도 함께 해야 된다. 정보를 끌어내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의료통역사는요 의료 환경 안에서 조력자, 어떤 도우미로서 많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법통역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료통역사는 비가시적인 존재. 사실 통역사라는 역할이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사법통역도 그렇고요, 회의통역도 그렇고요, 국가 간의 통역에서도 통역사는 부스 안에 들어가 있거나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전달해 주기만 하는 비가시적인 존재죠. 그런데 의료통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의료통역은 적극적인 서비스 시스템 안에 통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하고 권한을 갖고 대화에 공동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가시적인 존재더라. 그래서 이 의료통역을 보면요 통역사와 의사, 환자의 공동 참여자로서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목적이지만 반대로 통역사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 조력의 역할을 하더라. 뭐에? 의료행위의 조력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만 바꿔주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의료통역사는 정보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전달하며 모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참여자 간의 대화 기회를 연결해 주거나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후속의 지시 또는 환자를 위한 보조 서비스 소개 등 단순히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전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역할, 계획, 플래너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법률통역 또는 사법통역과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 의료통역은 어때요? 한국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의료통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또 의료통역을 범주가 많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성형수술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강남의 성형외과를 비롯해서요, 또 한국의 각종 수술 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의료 관광 목적의 이런 의료 통역, 의료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고요. 그런 데서 활동도 아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인 환자가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플래너 또는 통역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개념을 보면요, 의료 서비스 구매자, 해외 환자가 한국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소통, 의사소통을 맡는 걸 이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관광통역, 국제진료통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의료관광통역사라고도 하거나 또는 의료통역 플래너, 기획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그래서 의료 통역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도 하고 또 어떤 치료도 복합적인 어떤 치료를 요구할 경우 그런 것들을 그 환자의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형 의료 통역사의 다양한 역할, 한국에서 의료 통역의 단계를 이렇게 규정을 해보면요, 한국의 의료 통역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입국 준비, 상담, 진료 예약, 입국 수속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요. 병원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동안에 한국에 대한 어떤 관광 서비스, 가이드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국하게 하고 그 사후에 병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후 관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한국형 의료 통역 서비스 또는 의료 통역사라는 어떤 직업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통역 이해 3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가하기 3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시리라고 믿고요.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풀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통역의 이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문 통번역사, 전문 통역사, 동시 통역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유지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통역, 그 범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통역의 내용을 이렇게 3차시에 걸쳐서 구성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였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